예. 제2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 오른편에 계신 제2주제 발표자는 서울신학대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입니다. 예. 박명수 교수님은 서울신학대에서 기독교 역사연구소장을 하시고 또 교회사학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 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예.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는 거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신 홍후조 교수님이십니다. 홍후조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박 교수님의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시간은 동일하게 앞과 같이 25분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토론 시간은 7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 시간에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는 해방 공간에서의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냐 소련식 민주주의냐. 사실 우리 아까 오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는 이 자유민주주의냐 소련식 민주주의냐, 미국식 민주주의냐 소련식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제일 첫 번에 보면은 1947년에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과 함께 미소 공유에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 군정이 이승만 박사와 김구에게 미소 공유에 참석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미소 공유에 질문하기를 당신네들이 지금 모스크바 결정문에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임시 독립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냐?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소련식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당신네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방정국의 모든 문제의 키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방 3년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의 혼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의미로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도 대한민국,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남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과연 어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합당한 민주주의냐. 이것이 해방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바로 그 치열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미국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지 무슨 다른 민주주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에 있어서는 해방 공간에 있어서는 소련이 혹은 북한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적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식 민주주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계의 연구 경향을 보면은요, 좌익은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우익을 반동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익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익은 자신은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소련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냐고 공산주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민주주의를 놓고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혼란 전술이 여기에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논문에서 몇 가지 주제로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미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와의 대결 가운데서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박헌영과 이승만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크바 결정문, 한반도의 민주적인 원칙 하에서 임시 민주 독립정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가지고 미소공유회가 1차 때도 싸웠고 2차 때도 싸웠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미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소련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공유회에서 이 민주주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려면 가장 클라이막스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 혹은 탄생 기념연설에서, 정부 수립 기념연설에서 쭉 민주주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사실 건국되는 마당 가운데서 할 말이 많을 텐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민주주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아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한가 한 것은 1948년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사에 나타나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스탠다드적인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 논쟁은 옛날 1945년에서 48년 해방 공간에서만 논쟁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큰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2022년 교육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아마 교육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혹은 해방 공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왜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쓰느냐? 그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라는 말만 써서도 잘 되어 왔는데 구태여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은, 먼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전혀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3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영어를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문서에는 데모크라틱 파티스라고 나오는데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민주주의 정당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947년 제2차 미소공유회 때 한독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우리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부이므로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자기 자신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적인 논쟁에서 일부 진보 세력은 임시정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한독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지 그 중장이 1947년 대서양 유엔 총회 결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가 끝난 다음에 1947년 12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연합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유엔이 미국에게 위임한 것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위임한 것이다. 미군정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쓰여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때는 민주주의라고만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말만 가지고 충분한데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방 공간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절적거리는 이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별별 민주주의가 많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냐 소련식 민주주의냐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 운동,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느냐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민주화 운동을 얘기했다고요? 그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인지, 그렇지 않은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한국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그 혼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사실 이것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원래 민주주의라고 했고 미국적 민주주의의 원래적인 의미는 자유시민, 재산을 가진 자유시민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대립되어 나온 것이죠.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에 대립되는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혹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서로 싸웠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사실 전체주의가 등장하면서 전체주의 독일, 이태리,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미묘하게도 선진 자본주의, 미국, 영국, 프랑스라고 하는 선진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반대했던 소련, 러시아가 공동전선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파시오 전선이라고 그러는데 반파시오 전선이 무슨 기치로 전체주의와 싸웠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치로 전체주의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민주주의, 미국도 민주주의. 그래서 다 같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 많은 좌익들은 미국과 소련이 다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는 전체주의, 파시오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냉전 사학자는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전쟁은 바로 새로운 전쟁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에도 보면은 좌파 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이다. 우파 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슨 민주주의였는가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반도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싸움의 출발을 알기 위해서 1900 해방 직후에 박헌영과 이승만 사이에 민주주의를 놓고 어떻게 논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박헌영 8월 태제, 해방 직후 나온 박헌영 8월 태제에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파시즘에 대항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파시즘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이제 박헌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파시즘이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금 패배된 것처럼 선진 자본주의도 결국은 그 공산주의 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박헌영의 8월 태제에 나오는 것입니다. 박헌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반동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미국이고 미국은 자본주의와 파시즘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이고 소련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소련이야말로 참 민주주의의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 우파들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 여기 망명정부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와 결탁하여 가지고 저 미국식 데모크라시적 사회제도의 건설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파는 말하자면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승만은 어떤 민주주의를 원했느냐? 1945년 7월 이승만 박사가 미국 의회에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청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3.1운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주의를 우리는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1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이승만 박사가 1919년 4월 달에 상해에 있는 현순에게 전보를 치기를 앞으로 세워질라라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적인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고 4월 7일 날 정보를 보냈는데 4월 10일 날 임시정부 헌장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식 정부 체제를 따라서 공화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논의 과정에서 미국식 정부 체제라는 말은 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공화제 체제의 전형적인 예는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나 미국식 민주주의나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 아까 오영숙 박사님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박사만 그러냐?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앞으로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 미국식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방 공간부터 이승만 박사와 박헌영은 서로 싸웠는데. 아까 우리 오영숙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가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다 모든 걸 다 부정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경제적인 측면은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해방 직후에 미국 정부가 이승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소련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당신이 정치하기 힘들으니까 소련 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번에 한 연설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 상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니다. 공산주의도 좋은 측면이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가운데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이승만의 말에 박헌영이 넘어가지를 않지요. 박헌영은 이제 이승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과 1945년 10월 29일 날 처음이자 마지막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좌든 우든 뭉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해서 박헌영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하나로 묶여야 되고 반동적 민주주의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반동적 민주주의 카테고리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2월 7일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여기에 아주 강해요.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세계 각국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박헌영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박헌영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범주 아래서 이승만 박사를 제외시키려고 했고 이승만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복잡한 민주주의 말고 이승만 박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단순한 민주주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순한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수식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는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치인들이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스크바 결정문을 보니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 가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모스크바 결정이 끝난 다음에 공산당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결정문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카이로 선언보다도 진보적인 민주주의다. 여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모스크바 협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협정문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요, 주소 미국 대사인 헤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스크바 결정문이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했지만은 소련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누구를 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 소련을 반대하는 사람을 반동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는 민주세력이 아니고 반동민주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소련의 정의에 의하면 이승만과 김구는 반소주의자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협정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장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공유회가 끝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벌어진 것이 민주주의가 뭐냐, 모스크바 협정문에 나오는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미소공의가 구체적으로 1946년 3월에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스티커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거기에 북한의 모든 전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국 인민은 그들의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그리고 공공단체를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자치정부 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 실세인 스티커프가 이미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모아가지고 인민위원회, 자치정부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공산당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방정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티커프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할 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련 신탁통치라고 하는 말 대신에 후견이라는 말을 썼죠. 후견이라는 말은 먼저 만들어야 후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근본적인 정책은 임시정부를 먼저 인민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소련이 그것을 서포트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대처번부터 인민위원회를 왜 빨리빨리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점령 지역을 철폐하고 38선을 철폐하고 통일민주적 조선공화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38선을 철폐하고 남북 대표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련이 38선 철폐를 반대하고 공산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조화하기 위해서 미소공의회가 5호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5호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데에만 동의를 하게 되면은 신탁통치 반대 찬성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승만, 김구는 다 미소공의회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과 김구가 미소공의회 협의 대상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익 세력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그 많은 우익 세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번복해가지고 안 된다. 미소공의회에 참여하면은 그 다음부터 신탁통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던 이승만, 김구가 거기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지가 제1차 미소공의회를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한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친일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미국은 누구나가 이런 국민이면 누구나가 자유사를 가진 다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대표 가운데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미소공의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 6월 달에 폴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사, 트루만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최초로 싸우는 이념 전쟁터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지금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그러면은 미국식 민주주의만 생각하는데 소련은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식 민주주의가 뭔지 소련식 민주주의가 뭐가 구별되는지라고 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루만이 주한 미 군정에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킬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좋아하는가? 소련이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그러면 소련이 그런 질문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소련식 민주주의를 좋아하는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하는가? 혼합된 민주주의를 좋아하는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소련식 민주주의가 11%, 미국식 민주주의가 37%, 미국식 민주주의가 소련식 민주주의보다 3배가 많지요. 그 다음에 혼합이 34%.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로 하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정부를 원했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초기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미소 공유회를 그래도 다시 열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국무장관이 마샬이 소련 몰로토프 외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소 공유의 노력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내리는데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서 금세 정체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하여 미소 공유에 자문하는 정당 사회 단체의 대표들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의에 의해서 협의 대표를 늘려 그러고 소련은 소련식 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라서 그 협의 대표를 늘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련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서양 헌장은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거의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대서양 헌장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의해서 자기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련이 대서양 헌장에 합의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시다 통치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당신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대서양 헌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국 실패로 가고 말았습니다. 뭐 그 뒤에도 1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때문에 미소공유가 실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5년 8월 15일 기념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뭐냐?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내려온 고대 국가와 서양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새롭게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고대 국가가 근대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느냐? 50년 전에 꿈을 꾸었고 40년 전에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30년 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실천해봤다. 이승만 박사는 자기들이 이미 민주주의를 해봤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50선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든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자존심이 강한 영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 이해는 첫 번째로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제도다. 공산 독재든지 봉건 독재든지 독재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중심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싸운 것은 일본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본과 싸운 것이다. 세 번째,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되며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든 정부며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은 허용할 수 있어도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기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봉건주의, 그 다음에 봉건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민주주의다. 저는 여기 이승만 박사 이런 5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리한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승만 박사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바로 이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해서 설립된 나라를 건설되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는 정부의 그 방침은 조금씩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교수님의 아주 열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무조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건국 시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원하는데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현혹시켰는가 이런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마 저한테 이 토론을 부탁한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날 와서 왜 이렇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나라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들고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 근원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아마 조금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지만은 디모크라시라는 게 이게 뷰로크라시, 크라시는 거예요. 통치 체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의이즘으로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통치 체제, 정치 형태, 정부 형태 내지는 삶의 스타일로서 이 민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든다면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1945년으로 되돌아가면 또 건국 해방공화로 되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난과 무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혼란을 많이 초래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른들이 말했듯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로버트 달이라고 우리 또 이따 김영삼 대장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소한 1인당 GDP가 그래도 4,000불 내지 8,000불은 돼야지 할 만한 거 아니냐. 물론 그걸 넘어서더라도 뭐 소련이라든가 중국같이 이렇게 중공같이 이렇게 되면 독재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를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제 발전 위에 후 정치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우리들은 잘 못 배웠고 또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5가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치적 민주정이라든가 민주적 생활 방식의 근본 토대고 또 근본적인 가치 내지는 전제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지 민주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평등이 있고 풍요가 있고 또 복지가 있고 이러한 자유가 모든 것의 근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와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까 우리 여기 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야 됐다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엔 역사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전 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나누는 모더니티 그런 근대성, 근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 근대성이라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가졌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낙관주의, 과학주의와 실정주의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 기독교, 개신교 이러한 것들이 근대성의 핵심을 이루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현재 근대적인 인간 내지는 국민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형성을 위한 이러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곧바로 포스트 모던한 상대주의적인 좋은 게 좋다 각자 자기 입맛대로 라는 식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요. 지금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저는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민주주의 이것이 어느새 남한식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남한 내의 좌익, 우익의 민주주의 또는 그를 대표하는 이승만과 박헌영 또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이승만과 김구로 치환돼서 남남 갈등 내지 오늘날 진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5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교과서에는 그럼 아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그리고 희생자,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 예, 저기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통령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격으로 몇몇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19 이후로 그 데모대에 있다가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전한성, 그 다음에 진영수, 이름도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은? 예. 그러나 이제 박종철, 이한을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요, 가해자다. 학생은 데모하다 이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학생들은 피해자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승만을 시작해서 가르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비해서 저는 이 김구 선생은 대단히 애국자로서 가르쳐집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 내 그 교양 도서에 보면은 그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오랜 동안 거의 한 4, 50년 동안 계속해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나의 소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의 화신으로, 애국자의 화신으로 흠숭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에 대한 가장 독실한 연구자인 도진순 교수의 원본 책을 보면은 28년에 백범일지, 42년에 상근 하건이 나왔죠. 그러면서 47년에 12월에 누가 썼습니까? 그걸 윤필해 줬죠. 누가? 예, 춘원 이광수 선생이 윤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뭘 붙여줍니까? 나의 손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원본에는 보면 목차 보시면은 나의 손 없죠? 없죠? 그런데 아직도 교과서에는 저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자, 저거 초등학교 국어책입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연설문, 좋은 수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김구 선생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나의 소원을 왜 쓰시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민족의 그런 분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의 화신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지금도 베껴 쓰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 우리가 생성한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적 정직성입니다. 그렇죠? 지적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다음 봅시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양 도서에서도 저렇게 마음씨 좋은 분 하면서 나의 소원을 저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드디어 이승만은 분단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원형. 김구는 통일의 화신.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렇게 자, 교과서 어떻게 보는 걸 한번 봅시다. 예, 저게 일종의 편집으로 보면 정말로 악마의 편집이죠. 기원은 2006년에 교과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울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다음 봅시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정 교과서를 만들기 직전에 무단으로 고친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처음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저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국가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나요? 힘들죠, 사실은. 초등학생 맞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계속. 이제 검정교과서가 가르쳐집니다. 열한종을 분석해보면은 저렇게 이승만은 분단을 핵척했고, 김구 선생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통일을 하시겠다. 라고 교과서가 나옵니다. 교과서 그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다음. 저렇게 11종 중에 10종이 저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나 학습 활동에도 저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원래 우리가 정말 그 시대를 대비하려면 지금 박헌영과 이승만을 대비했듯이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조해야죠. 그죠? 그죠? 이승만과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과 김일성을 대조해야겠죠? 혹 학생들한테 조금 더 중학생이라 되면은 남한의 농지개혁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해줘야겠죠? 조금 더 나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초대 내각의 내각 명단을 좀 봐라. 어디 이승만의 초대 내각에 친일파 한 명이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아까 말한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민주주의 또는 미군정의 정책이라든가 소군정의 정책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애를 먹였는가 또는 북에서 저렇게 공산 내지는 세습 독재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겠죠. 그 다음 자, 이거는 OECD 국가의 저겁니다. 학생들한테 사실 팩트하고 그리고 오피니언, 해석 내지는 의견을 구별하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저 밑에 있죠. 가장 밑에. 교육도 안 시키고 또 아이들이 그걸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지 의견인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실은 국사나 국어 또 사회 같은 거는 내셔널 컨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다룹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잘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갖다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사회교과서는 아주 공들여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잘 만들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판, 2판, 3판, 4판, 5판 판수를 누적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히타면은 교육과정도 5, 6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교과서도 전면 개편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고쳐서 쓸만하다면 또 전면 개편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들고 있으니 지금 박문수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또 그 집필자들이 대부분 교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끝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한테 나의 소원은 그래도 좋아요. 김구 선생이 대필한 또는 김구 선생이 헌정한 글이다를 밝히는 의미에서 이강수 선생이 그런 의미에서 그 글도 그렇게 밝히면서 가르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글이 뭔가? 아까 우리 건국에 있어 취임하시면서 또는 기념일치 가시면서 하신 그런 연설문 같은 거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드러내는 우리나라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글입니까? 이러한 식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그러한 식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박명수 교수님께서 박헌영과 이승만을 양극단을 대줬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홍은영도 있고 김기식도 있고 또 건국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떤 나라를 기렸던가 지향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로부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홍무조 교수님 토론이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요. 죄송스럽지만 딱 3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질문은 마지막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련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말고 제3의 좌우합작적인 그런 민주주의도 있지 않느냐, 혹은 이승만, 박헌영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민주주의도 있지 않느냐. 사실 김성수나 뭐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동소이 별로 이승만의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요, 소련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소 공유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소련의 인민위원회 정부든지 미국의 삼권분립 정부 이외에 다른 좌우를 잘 이렇게 믹스해서 중간지대에 있을 만한 그런 국가 형태랄지 정부 형태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합작이라고 해서 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좌우합작적인 이 좌우의 장점을 종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형태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좌우합작을 하는 미국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약간 가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지, 아주 중간지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소련도 얘기할 때에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약간의 융통성을 갖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은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 제1주제, 제2주제, 저희가 2시 5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원래는 20분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10분만 쉬고 바로 10분 후가 이제 4시 30분입니다. 4시 30분부터 제3주제 발표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